일화 줄거리. 클리어리 집안은 엄마 피이와 대장간에서 일하며 집안을 돕는 마지 프랭크, 막내이자 외동딸 매기와 형제들이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간다. 프랭크는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속 깊은 마지이고, 아일랜드에서 뉴질랜드로 와 양털을 깎는 패디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 그러나 패디는 대장장의 아들 프랭크와 함께 가족 부양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붉은 머리에 아름답고 순진한 소녀 매기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가다 수녀의 학대로 클리어리가 형제들은 고통을 받고 프랭크는 군인이 되기 위해 가출하지만 붙잡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제2부 렐프 1921년에서 1928년 신천지를 찾아서 렐프 드 브리카사르 신부는 드로이다로 가는 길이 자신의 젊음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움푹 패인 곳을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새 데임너 자동차를 몰고 긴 은빛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길가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이 드로이다에서 크롬웰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메리 카슨의 모습을 회상했다. 그 부인은 정말 이전의 봉건 영주들이 무색할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다. 길리에 있는 그의 사제관에서 드로이다의 저택으로 들어오려면 27개의 문을 지나야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문에 다다른 것이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테를 두른 회색 모자를 쓴 렐프 신부가 차에서 내렸다. 그가 지친 듯이 강철 자물쇠를 벗겨 문을 열고는 다시 차에 올랐다. 벌써 27번째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 그는 항상 말이 자동차처럼 빠르고 효과적이었으면 했다. 왜냐하면 말을 타면 내리지 않고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신부가 지니는 경외심을 가지고서라도 이 많은 문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었지만 이 집의 주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단점이 있게 마련이지. 그는 자동차의 계기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성과 대저택에 익숙한 아일랜드 사람에게도 호주의 목장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드로이다 목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목장이었다. 조지아 왕조식으로 지어놓은 노란 사암 벽돌로 만든 2층 집이 드로이다 목장의 주인이 살고 있는 저택이었다. 창문에는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여 검은 나무로 우아하게 덧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장식적일 뿐만 아니라 꽤 쓸모가 있을 듯했다. 봄이 되면 50년 전에 심어 놓았던 라일락들이 만발하고 등나무들이 온 건물을 뒤덮을 것이다. 지금은 가을이지만 등나무 덩굴들이 아직까지도 파랗다. 또 20m도 넘는 호주산 느티나무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건물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거대한 물탱크는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저택에 대한 정열을 쏟아넣은 작품이다.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드로이다는 푸른 잔디와 만발한 꽃들을 가꿀 수 있으리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넓은 길이 자갈들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자갈길은 곧장 집 옆에 있는 둥근 주차장으로 연결되었다. 드로이다의 진짜 일들이 벌어지는 목장은 가축우리와 양털 깎는 곳, 그리고 창고들이 들어서 있는 길 너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렐프 신부는 자동차를 세워두고 잔디밭을 걸어갔다. 베란다에 서 있는 하녀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우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었다. 미니에 안녕하세요. 신부님 정말 기뻐요. 이렇게 화창한 아침에 뵙게 되다니. 하면서 그녀는 한 손으로 문을 열고 다른 손으로는 신부의 낡은 모자를 받아들었다. 홀 안은 좀 어두운 편이었는데 그는 미니에가 거실에 가도 좋다고 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렸다. 메리 카스는 활짝 젖혀놓은 창문 옆으로 안락 의자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개의치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빨간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흘렀고 65살의 나이지만 주름살이 별로 없었다. 매브리코 양옆으로 연결된 깊은 주름과 새파란 두 눈이 그녀의 강인한 성격을 나타내 주었다. 렐프 신부는 가까이 다가서서 손에 키스를 했는데 그 모습은 우아한 멋을 풍겼으며 키가 크고 멋쟁이인 그가 평상시에 정복인 검은 수단을 입은 모습은 정말 잘 어울렸다.
메리카스는 약간 수줍어하며 미소를 띄우며 물었다. 신부님, 식사하시겠어요? 당신이 미사를 올리신다면 들겠습니다. 신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제가 영성체를 모셔왔으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몇 분 안에 미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장길을 참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점잖게 말했으나 신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에게가 아니라 그녀의 돈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영성체를 모실 테니까 식사를 하도록 하세요. 렐프 신부는 이 교고에서 처신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성미로 인해 남의 눈에 거슬려 이 벽촌으로 쫓겨오게 되었지만 어쩌면 이 늙은 여자가 그의 기도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신부님이 계신 지난 1년은 정말 즐거웠어요. 예전에 있었던 켈리 신부보다 당신은 훨씬 마음에 드는 목자시니까요. 그 영감님은 가슴 부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주교인답지 못한 마음이군요.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그는 늙은 주정뱅이였어요. 그의 육체를 술로 섞였듯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섞일 겁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어요? 카슨 부인,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저에게 드로이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멋진 자동차까지 선물해 주신 부인께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이에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28입니다.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젊군요. 당신이 이 벽촌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주교에게 무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렐프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당신같이 능력 있는 신부가 이런 벽촌에서 썩을 리가 없겠죠. 제가 여기에 온 것도 천주님의 뜻이랍니다. 당치도 않는 소릴.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아니란 생각만 하는 신부 대신 당신 같은 신부가 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만 길리는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아무래도 당신은 빨간 예복을 입은 추기경의 모습이 더 어울릴 거예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길리가 가장 나쁜 곳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부인의 도움도 있고 드로이다 목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런 아첨을 듣기 좋아했다. 그 젊고 미남인 멋진 신부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즐거웠고 그의 날카로운 재치 또한 그녀의 즐거움이었다. 그녀는 렐프 신부가 추기경이 되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당신은 왜 길리에 들어박혀 있나요? 길리에서 참고 기다리기보단 차라리 성직을 버리고 당신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시면 되잖아요. 카슨 부인, 난 죽을 때까지 성직자입니다. 제 선서가 성스럽다는 걸 당신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부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부의 말에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이것 보세요, 신부님. 당신이 성직을 떠나면 하느님이 벼락이라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렇지가 않겠죠. 당신 또한 내가 그렇게 우둔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 형무소 같은 길리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없군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신부가 되도록 키워진 몸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입니다. 가끔 신이 그 속을 채우곤 하죠. 신과의 일체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제관이든 길리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성직자에게도 하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과의 일체를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두어야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군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철저히 신을 믿는지 몰랐어요. 제 눈엔 당신이 회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물론 저도 회의를 한답니다. 사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제 가슴이 텅 비기도 합니다. 신부는 밖을 응시하며 말을 계속했다. 제가 완벽한 성직자가 되기 위해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무엇이나 완벽하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 불완전한 것이 좋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굉장한 여자였다. 그녀는 길리에서 마이클 카슨의 미망인으로서 여왕으로 군림해왔다. 남편을 잃은 뒤 정부를 둘 수도 있었지만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적인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것이다. 그녀는 평생토록 성당을 적극 후원해 주었다. 심지어는 미사 때마다 딸꾹질을 해대던 켈리 신부도 무척이나 도와주었다. 켈리 신부의 후임인 렐프 신부는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전 교구민으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다. 결국 메리 카스는 그녀의 나이와 부자라는 지위 덕분에 렐프 신부와 안전하게 정신적으로 이기적인 재치를 겨루면서 즐길 수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의 그 고귀한 양반들로 하여금 당신을 그 세계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기적이랄까, 갑자기 수천 명의 영혼을 구제한다든지 절름발이나 눈먼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기적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돈을 사용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그도 취향을 바꾸었어요. 카슨 부인, 당신은 유머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메리라고 불러요. 메리라고. 메리, 정말 고마운 마음을 이 기회에 전합니다. 드 브리 카사르 신부가 말을 끝내자 미니에가 차 운반기를 굴리며 들어왔다. 메리 카스는 한숨을 쉬며 구운 빵과 새우가 곁들인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신부님, 오늘 아침은 저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당신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은 해보죠. 참 멋진 말이군요. 하지만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어야 해요. 난 죄를 많이 지었고 늙었잖아요. 나이란 모든 사람이 먹게 마련이고 저 역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고는 화제를 바꾸었다. 목장 책임자가 나갔어요. 또 나갔어요. 지난 한 해에 벌써 5명째죠. 쓸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소문으로는 부인이 인정 많은 너그러운 고용주라고는 하지 않더군요. 저런 못된 것들. 당신에게 자동차를 사주어 말을 타야 하는 고생을 면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녀의 얼굴은 심술궂게 변해 있었다. 이 세상에 내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 내 재산을 모두 성당에 기부할 거라고 믿고 있나요? 그런 일엔 흥미가 없습니다. 신부는 홍차를 들면서 조용히 말했다. 실은 내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더욱이 그 애한테는 건강한 자식들도 몇 명이나 있고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난 결혼할 무렵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어요. 내가 이곳에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여자들보다 뛰어난 두뇌와 미모뿐이었죠. 하지만 난 돈 많은 마이클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나에게 반해 있었어요. 당신의 남동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남동생은 나보다 11살 아래니까 지금은 54이 되었군요. 우리 가족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그와 나뿐이지만 내가 집을 떠날 때 그는 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사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어젯밤 목장 관리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문득 패드릭이 떠올랐어요. 그가 땅을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유능한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고 할 생각이에요. 내 혈육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죽으면 드로이다와 마이카 회사를 물려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불편 없이 생활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죠, 부인? 아니에요. 예전에도 생각은 했었지만 이제는 내 죽음을 지켜보아줄 혈육이 그리워졌어요. 아니, 죽음이라니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천만에요. 난 아주 건강해요. 하지만 이제 65이 되고 보니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노년도 거의 다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말을 알겠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나면 즐거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여기가 아닌 개울가에 있는 목장 책임자 숙소에 살게 할 겁니다. 메리, 유일한 동생인데 그렇게 대하는 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녀는 냉정하게 그 말을 받았다. 그는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내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피오노 클리어리는 매기의 9번째 생일을 5일 앞두고 또 아들을 출산했다. 그전에도 2번의 유산이 있었지만 그 일은 오히려 40살이 된 피이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9살이 된 매기는 엄마를 도와줄 정도로 커 있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해롤드였다. 그 애는 몸이 약해 클리어리가 사상 처음으로 의사를 정기적으로 오게 만들었다. 일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농촌은 호황이 아닌 공황이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저녁 식사를 끝낼 무렵 전보가 날아들었다. 전보를 본 패디의 얼굴은 온통 찌푸려져 있었다. 그는 무거운 신음소리를 냈다. 무슨 소식인데요? 피이가 물었다. 아치볼드가 우리에게 일을 주지 못하겠다는군. 보부는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그는 견습 양털깎이로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일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 그가 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죠? 보부야, 아치볼드는 명확한 이유를 적진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어떤 못된 녀석들이 값을 낮춘 게지. 피이가 한숨을 쉬자 패디가 일어서서 힘없이 말했다. 아치볼드를 만나서 이유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일방적인 처사가 어디 있어. 하다못해 젖자는 일이라도 구해봐야겠다. 매기는 해롤드가 울자 피이가 일어나기 전에 얼른 일어나 재빠른 솜씨로 아기를 요람해서 드러내더니 엄마의 솜씨 못지않은 민첩함을 보이며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매기는 꼬마 엄마구나. 프랭크가 매기를 놀려댔다. 아냐, 난 단지 엄마를 도와줄 뿐이야. 알고 있어, 우리 착한 매기. 프랭크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나이에 어른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매기가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픔을 느꼈다. 그는 집안의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새 생명의 원인인 아버지를 못내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그 나이의 어머니에게는 출산의 고통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만일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피이의 머리는 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옆으로 앉아있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저렇게 아름답고 세련된 어머니가 왜 한나 양털깎이에 지나지 않는 아버지와 결혼을 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일요일이면 피이는 가끔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않을 때 거실로 들어가서 구식 피아노를 쳤다. 아주 간단한 곡들이었지만 프랭크는 창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는 환상의 나래를 폈다. 매기는 해롤드를 요람해 놓고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가서 섰다. 프랭크는 인생을 낭비할 또 다른 여자가 있구나 하고 탄식했다. 매기는 누구에게 시집을 갈 것인가? 또 다른 얼간이 양털깎이나 멍청한 목동이겠지. 그러나 매기는 그 이상을 차지할 가치가 있었다. 탈출구가 없을 뿐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러한 생각은 더해만 갔다. 두 여자의 시선과 마주치자 프랭크는 슬픔을 참기 위해 슬며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괴로움에 몸을 떨며 무엇이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패디가 아치볼드 목장에 일자리를 뺏긴 후 사흘째 되던 날 메리 카슨의 편지가 도착했다. 와인에서 편지를 뜯은 패디는 어린애처럼 당장 집으로 뛰어왔다. 우리 전부 호주로 가는 거야. 여자들은 놀라움으로 사내 아이들은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패디, 왜 당신의 누님은 이제서야 당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외롭게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지. 그럼 당연히 여비를 보내야 하잖아요. 피이의 이 말에 패디는 심한 반발을 했다. 피이 역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당신 누님의 편지 한 장으로 우리가 살던 이곳을 버리고 그녀를 위해 일을 하러 가야 하나요? 그녀는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겠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회상해 보면 그녀는 지독한 구두쇠 노파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지. 아무튼 우리는 호주로 가는 거야.
물론 여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말이야. 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 상태를 알 수는 없었다. 신난다. 우리가 호주에 가는구나. 사내 아이들은 너무나 신나서 춤을 추었다. 프랭크조차 미소를 지었다. 다만 매기와 피이만은 낯선 호주에서의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며 이 모두가 취소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3등 칸을 예약했다. 그래도 몇 주일씩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당신은 설마 저것들을 버리고 가지는 않겠지. 패디가 피이를 쳐다보며 확인했다. 거실에 있는 구식 피아노, 의자, 융단, 벽에 걸린 초상화 따위였다. 이런 걸 싣고 갈 운임이 있어요. 그럼 이외에 다른 가구들은 전부 팔아야겠어. 누님이 그곳에 목장 관리인의 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말이야. 난 누님과 같은 집에서 살지 않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타고 갈 배의 이름은 우연인지 이웃마을의 이름과 똑같은 와이노였다. 그 배는 8월 말에 출항할 예정이어서 클리어린의 가족들은 8월로 접어들자 큰 모험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프랭크는 어머니가 아름다운 구식 피아노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 이 피아노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단다. 이것은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란다. 프랭크는 벽에 걸린 유화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훌륭한 부인이란다. 난 늘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는데 어머니와 관계가 있나 보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다니까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어머니,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줄 말이 없단다. 전혀. 악몽 같은 항해였다. 모두들 배멀미 때문에 차가운 갑판 위에서 계속 구역질을 해야만 했다. 프랭크는 신선한 공기가 마시고 싶었지만 여자들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선실에 남아 있었다. 배가 웰링턴을 떠난 지 몇 시간 후 피이가 몹시 아팠다. 프랭크와 매기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실개원이 몹시 놀라 1등 선실의 의사를 데리고 왔다. 의사는 어렵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항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간단한 주의를 주고 해롤드에게 우유를 먹이라고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피이는 구역질을 멈추더니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선실개원과 프랭크는 공기가 덜 탁한 위쪽 침대로 그녀를 옮겼다. 그는 자신도 배멀미를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노란 머리를 쓸어넘기며 장시간 그 자리를 지켰다. 배의 충돌을 막기 위한 무적 소리가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렸다. 배는 안개 속을 헤치며 무적을 울리곤 했는데 매기는 평생 동안 이 소리를 잊지 못했다. 이것이 매기가 느낀 호주의 첫인상이었다. 패디가 피이를, 프랭크는 해롤드를 안고 와이노에서 내렸다. 1921년이 저무는 겨울 아침에 그들은 시드니 항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택시 한 대에 몸을 싣고 구세군이 구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전당으로 갔다. 피이는 방에서 쉬었고 패디는 길렌본으로 떠나는 열차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역으로 나갔다. 패디가 허겁지겁 돌아왔다. 피, 만일 우리가 오늘 밤차를 타지 못하면 다음 직행은 일주일 뒤에나 있는데 어떡하지? 여행을 할 수 있겠소?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버지. 제 생각으로는 엄마의 몸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프랭크가 힘주어 말했다. 프랭크,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씩 묵을 돈이 없다는 사실이야. 패디가 프랭크를 돌아보며 설득했다. 패디, 갈 수 있어요. 프랭크와 매기가 도와주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난 누님에게 전보를 치고 올게.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건물을 본 클리어린의 사람들은 얼떨떨했지만 5번 홈의 개찰구를 빠져나와 2등 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아빠, 얼마나 가야 해요?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매기가 물었다. 약 1000km가 넘으니 아마 내일 오후 늦게 도착할 수 있을 게다.
잠시 후 열차가 삐그덕하는 소리를 내더니 정지했다. 리트고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열차 앞에 객차를 더 달아야 했다. 패디가 복도에서 들어와 뜨거운 홍차를 피이에게 건네주었다. 언제까지 서 있을 것 같아요? 15분쯤. 천천히 차를 들도록 해요. 프랭크가 샌드위치를 가져올 테니까. 매기는 엄마와 홍차를 나눠 마시고 프랭크가 샌드위치를 가져오자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었다. 기차는 배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다. 멀미도 없었고 기차가 달리는 규칙적인 소리에 잠을 잘 수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들은 상상도 못한 풍경에 너무도 놀랐다. 온통 갈색과 잿빛이었다. 푸른 곳이라곤 조금도 볼 수 없었다. 피이는 태연하게 밖을 내다보았지만 전혀 낯선 풍경에 매기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기차는 계속 달려갔다. 밤에는 몹시 춥고 낮에는 그 반대로 숨이 가쁠 정도로 더웠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였다. 저녁해가 질 무렵에야 길렘본이 모습을 드러냈다. 엉성한 목조 건물과 양철로 된 지붕의 집들이 거리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었다. 노을의 영향인지 잠깐 동안 황금빛의 거리는 위험있게 보이는 듯 했으나 그것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멋진 승용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신부가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약간 고풍스러웠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꿈속을 걸어오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 브리카사르 신부입니다. 그는 패디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메리의 동생이군요. 상당히 닮았습니다. 말을 마친 신부는 피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리고는 사내 아이들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프랭크를 유심히 쳐다보고선 눈길을 매기에게로 돌렸다. 내 이름은 뭐지? 매기예요. 매기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의 이름은 메건이라고 해요. 프랭크는 이 미남이고 키가 큰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퉁명스럽게 일러주었다. 메건이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군. 신부는 몸을 굽혀 매기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은 사제관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드니로부터의 오랜 여행 끝에 다시 여행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자동차로 드로이다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사제관 라운지에는 벽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다. 늙은 스코틀랜드 하녀는 클리어린의 식구들을 방으로 안내하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와인에서 생각했던 신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렐프 신부의 친근한 태도는 클리어린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패디만이 예전에 아일랜드의 신부들의 다정함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다. 클리어린의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나자 지옥에라도 온 듯이 모두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렐프 신부는 안락 의자에 기대고 앉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클리어린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했다. 패디는 메리와 거의 닮았지만 힘든 일을 해서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다. 지친 듯 했으나 아름다운 그의 부인은 귀족계급 출신인 듯 했다. 프랭크의 검은 눈, 어머니를 닮은 스튜어드의 잘생긴 얼굴, 그리고 매기가 떠올랐다. 매기는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다정하고 예쁜 소녀였다. 머리카락은 금발도 빨간빛도 아닌 혼합된 색채로 신비감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의 눈은 수정으로 만들어진 보석 같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다 집어던지며 일어섰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공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보석을 녹여 만든 눈이라니.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들을 태워 드로이다로 가면서 주변의 풍경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양들이 참 더럽군요. 매기가 말했다. 양들은 뉴질랜드의 양들과는 달리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렇구나. 뉴질랜드 양들은 아주 고운 하얀 털을 가졌지. 렐프 신부가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바로 이때 여러 마리의 큰 새들이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바람 같은 속도로 달리기는 했지만 결코 날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마지막 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구나. 렐프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여닫는 일을 맡았던 보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큰 저택의 전면은 우아한 조지아 왕조식이었고 수천 그루의 덩굴 장미와 등나무 덩굴이 전면을 뒤덮고 있었다. 우리가 저기서 살 건가요? 정확히는 아니지. 내가 살 집은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지, 맥건 아가씨. 신부는 자랑스럽게 알려주었다. 메리 카스는 널따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패디, 어서 오너라. 그녀는 패디에게 상냥하게 말했지만 시선은 신부의 품에 안겨 두 팔로 신부를 꼭 붙잡고 있는 매기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메리 카스는 피와 아이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힘들여서 몸을 일으켰다. 곧 미사를 올려야겠죠, 신부님. 그녀의 말에 신부는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다. 부인, 괜찮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맛있는 아침을 먹은 후에 매기에게 살집을 설명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잠시 후에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매기라니요? 예, 바로 이 소녀가 매기입니다. 참, 소개를 거꾸로 했네. 다시 시작하죠. 이쪽이 피오노 부인입니다. 메리 카스는 간단히 목례만 했다. 다른 소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매기가 소개될 때에는 눈빛을 번쩍이며 신부와 매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고독한 성직자. 목장 관리인의 집은 큰 후추나무와 버드나무들이 둘러싸인 좁은 협곡위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렐프 신부가 베란다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위에 서서 말했다. 목욕탕도 있으니까요. 집은 약 5m 정도의 축대 위에 지어져 있어 여러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 홍수가 나서 냇물이 넘치게 되면 물이 이 축대 위까지 올라오게 되죠. 하룻밤 사이에 물이 20m 이상 불어났었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집은 목욕탕에 있었으며 그 대신 화장실은 200m나 떨어져 있었고 단지 구멍을 파놓은 곳에 불과해 뉴질랜드에 살 때와 비교하면 원시적인 시설이었다. 여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지저분한 사람들만 살았나 봐요. 피가 찬장 위에 자욱한 먼지를 쓸어내면서 말했다. 그 먼지를 없애기는 힘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더위, 먼지, 그리고 팔이에요. 렐프 신부가 웃었다. 피는 어이없다는 듯 신부를 쳐다보았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시는군요. 그러면 안 되나요? 당신들은 나의 친구인 메리 카슨의 유일한 친척들인데요. 피는 어깨를 으쓱하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제까지 신부와는 친해보지 못했거든요. 뉴질랜드의 신부들은 평민과는 상대하지 않아요. 부인은 카톨릭 신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만 패디는 카톨릭 신자랍니다. 부인은 카톨릭을 싫어하십니까? 개종은 안 했지만 종파로 사람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님, 저는 위선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난 내가 믿던 종교의 신념을 잃었다고 해서 똑같이 무의미한 다른 종교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는 베란다 앞에 서서 큰 저택을 바라보는 매기를 쳐다봤다. 당신의 딸은 너무 예쁘군요. 난 금갈색 머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 아이의 머리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요. 외동딸입니까? 네, 원래 패디와 우리 집안은 딸이 귀하니까요.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시드니로부터 짐들이 도착하자 거실을 비롯해서 온 집안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패디와 두 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부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며 보냈다. 메리 카슨과는 달리 큰 저택의 가정부와 하녀들은 남자들을 도와주는 목장 일꾼들처럼 클리어리가의 여자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다. 드로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였다. 그곳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그들이 처음 도착했던 길리조차 먼 기억이 되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방대했다. 직경 5km 남짓 되는 원형 안에는 닭장, 비둘기장, 마구간, 젖자는 곳, 26명의 인부들을 위한 숙소, 목장 인부들의 숙소, 견습 인부들을 위한 숙소, 도살장, 장작 패는 곳 등 여러 채의 건물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게다가 양털 깎는 기계가 26대나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집목장이라고들 불렀는데 집목장의 풀밭에서는 말과 암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목장 관리인의 집 옆에는 좁고도 깊은 협곡 사이로 진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20m 이상이나 불어난다는 렐프 신부의 말은 거짓말 같았다. 이 협곡의 물을 퍼올려 취사용과 목욕용으로 썼는데 갈색물에 세수를 하는데 익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패디와 사내 아이들은 드로이다가 좋았다. 그들은 가끔 며칠씩 말을 타고 다녔고 밤이 되면 야영을 했다. 신의 조화가 너무 놀라워서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 하늘은 거대했고 별들은 그 하늘을 수놓았다. 잿빛과 갈색의 대지는 힘찬 생명들이 약동하고 있었다. 수천 마리의 캥거루 떼가 나무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데 그 속도가 말보다 빨랐으며 새 또한 무척 많았다. 특이한 종류도 있었지만 수천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 날면 그 광경은 일대장관이었다. 개미들은 땅에서 줄을 지어 쏟아져 나왔는데 물리기라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도마뱀과 뱀의 종류도 거의 무한정이었다. 클리어린의 사람들은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30cm도 안 되는 살모사가 무섭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로 사내 아이들은 삶을 새롭게 인식하였으며 그 삶이 너무나 즐거웠다.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치우고 빨래와 다름질로 연속되는 생활이었다. 그들은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더위와 먼지, 파리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 중에서도 더위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아직 이른 봄이었지만 베란다 밑에 그늘 온도가 섭씨 38도나 되었다. 메리카스는 올케를 보기 위해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유행하는 옷을 입었지만 피이는 목이 높고 땅에 질질 끌리는 듯한 옥양목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피, 당신은 정말 구식이군요. 달리 어떻게 해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 피이가 대답했다. 앞으로는 시간이 나겠죠. 남자들이 한 번 나가면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을 테니 음식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치맛단을 좀 더 올리고 코르셋은 절대로 입지 말아요. 그런 차림으로는 여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한여름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7, 8도나 더 올라가니까요. 메리카스는 말을 마치더니 벽에 걸려있는 금발 미녀의 초상화에 눈을 고정시켰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피이에게 물었다. 저 여자분은 누구시죠? 우리 할머니예요. 아, 그래요. 이 가구와 융단도. 그건 내 것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셨죠. 오, 올케는 양갓집 귀수가 천한 농사꾼한테 시집을 온 셈이로군요. 피이는 여태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참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메리,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테디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남편이에요.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패디는 무일푼이잖아요. 올케의 처녀떼성은 무엇인가요? 암스트롱입니다. 로드릭 암스트롱 집안인가요? 우리 큰오빠의 이름과도 같지만 그는 나의 고조부예요. 메리카스는 파리를 쫓으면서 일어섰다. 올케는 크리어리네보다 훨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패디를 사랑했나요? 패디와 내가 어찌 되었든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거절합니다. 그 상대가 패디의 누이일지라도. 메리카슨의 코 양옆으로 나 있는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대신에 가정부로 있는 스미스 부인이 와서 메리카슨이 했던 충고를 되풀이했다. 6주마다 오는 우편물이 외부 세계와 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피이는 주문한 옷감이 우편마차로 도착하자 스미스 부인이 준 재봉틀을 가지고 매기와 자기의 허들의 옷을 만들고 남자들에게 줄 얇은 바지와 작업복도 지었다. 속옷과 꽉 끼는 겉옷들을 벗어버리니 한층 시원했다. 매기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는 스튜어드와 같이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척 심심했다. 그는 잭과 휴이처럼 어울려주지도 않았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개미떼의 동정을 살펴보기만 했다. 매기와 스튜어드는 집에서 많은 일을 거들었다.
장작을 패고 날랐으며 쓰레기를 버리고 채소밭을 갈고 닭과 돼지도 돌보았다. 또 그들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뱀과 개미를 죽이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기후는 몇 년 동안 견딜만 했다. 냇물이 마른 상태였지만 물탱크는 언제나 절반 이상이나 채워져 있었다. 이러다가 가뭄이 들지도 몰라. 메리카스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 곳은 가뭄보다 홍수가 더 먼저였다. 1월 중순부터 장마에 접어들더니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은 채 호우가 계속되었다. 이웃에 있는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양들을 높은 지대로 옮기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했다. 렐프 신부도 왔는데 그는 뛰어난 목동이었다. 그는 메리카슨이 준 밤색 암마를 타고 프랭크와 함께 잘 훈련된 개들을 데리고 바인 강가의 목장으로 갔다. 그들은 냇물을 건너서 소나무 숲을 지나갔는데 렐프 신부가 못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개들을 지휘하는 암호 휘파람도 능숙하게 불어댔고 으르렁거리는 개들을 채찍으로 떼어놓기도 했으며 프랭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호주의 이국적인 기술인 채찍질도 프랭크보다 훨씬 잘했다. 패디의 아들 중에서 프랭크만이 드로이다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끝없는 목장을 돌보는 것이 지겨웠고 대부분의 밤을 그렇게 보냈지만 딱딱한 방바닥에서 자는 것과 개들이 지겨웠다. 개들은 애완용이 아니었고 일을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여야 하는 고약한 개들이었기에 더욱 지겨웠다. 렐프 신부는 신들린 사람처럼 개들을 부리며 열심히 일했다. 양떼들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모는 대로 잘 행동했다. 보통 며칠씩 걸릴 일을 렐프 신부는 개들을 데리고 프랭크와 함께 그날 밤새로 끝냈다. 프랭크는 안장 주머니에서 냄새가 고약한 캥거루 고기를 꺼내 개들에게 던져주었다. 개들은 서로 싸우면서 그것을 먹었다. 아주 사나운 놈들이에요. 늑대와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난 저놈들이 신이 의도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렐프 신부가 프랭크에게 말했다. 프랭크, 내가 보기에 넌 행복하지 않은 것 같구나. 행복이라고요? 현재 내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행복하지. 하지만 너와 어머니와 매기는 그렇지 않아. 신부님 말이 맞아요. 여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차라리 시드니라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니라고. 프랭크, 거기는 악의 소굴이란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나 프랭크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나뭇잎만 쳐다볼 뿐이었다. 프랭크, 몇 살이지? 22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식구와 떨어져 살아본 적은 있니? 그런 적은 없어요. 춤을 추러 가거나 여자친구와 사귄 적도 없었니? 전혀 없었어요. 프랭크는 렐프 신부에게 자신의 마음속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더 이상 너를 붙잡아 두지는 않을 거야. 천만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날 붙잡아 둘 거예요. 그들은 드로이다 목장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컫는 나무 밑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지만 그날 하루는 비가 오지 않았다. 렐프와 프랭크는 양떼들을 능선이 있는 서남쪽으로 몰았다. 그곳에서는 강이 범람해도 금방 이동시킬 수 있었다. 비는 어둠이 깃들이기를 기다려 퍼붓기 시작했다. 렐프와 프랭크가 말을 타고 목동 관리인의 집 밑에 있는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불어 경류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말에서 내렸다. 렐프 신부는 버드나무로 올라가자고 제의했다. 그들의 말이 주인도 없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패디는 밧줄을 가지고 나와 그들을 잡아당겨 주었다. 렐프 신부는 집에 들렀다 가라는 패디의 권유를 사양했다. 아마도 저택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메리카슨이 신부가 부르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런 꼴로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녀가 베란다 위에 서서 농담을 했다. 그런 말보단 타월 몇 장과 내 짐상자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냇물이 둑을 넘어 패디의 축대 위까지 올라왔다. 내일이면 물이 빠질 테니 걱정 마라. 패디가 걱정이 되어 알리러 오자 메리카스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그 다음 주 내로 물이 빠져 결국 냇물은 정상 수위로 돌아갔다. 해가 다시 나오자 수은주가 무려 섭씨 44도를 기록했다. 어디선가 앵무새 떼들이 시끄럽게 지저귀었다. 렐프 신부는 여러 날을 저택에서 머물다가 그의 교구민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교구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만 주교에게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100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양떼들은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고 클리어린의 식구들은 낮잠을 자는 일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전에 모든 일을 끝내고 점심을 먹은 다음 오후 5시까지 땀으로 목욕을 하며 낮잠을 잤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수은주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 저녁 식사는 해가 진 다음 베란다에서 먹어야 했고 침대도 모두 밖으로 내다 놓았다. 더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 2월 초에 매기와 스튜어드는 수녀원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메리 카슨이 수녀원 학교에 학비와 기숙사비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드로이다에서만 지낸 매기와 스튜어드는 길리의 성 십자수녀원 학교의 새로운 생활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로웠다. 와인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도 달랐다. 렐프 신부는 수녀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고모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돈 많은 여자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래서인지 매기의 수줍음은 미덕으로 받아들여졌고 스튜어드가 몇 시간씩 끝없는 허공을 바라보는 이상한 태도는 오히려 성자와 같다는 찬사를 듣게 했다. 그 수녀원에서는 어떤 수녀도 소리를 지르거나 회초리로 때리지 않았다. 기숙사에는 학생이 별로 없어 무척 평화로웠고 성스러움이 깃들여 있었다. 렐프 신부는 자주 그들을 보러 왔다. 그는 사제관으로 가끔 스튜어드와 매기를 초대했고 매기에게는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었다. 렐프 신부는 왜 그렇게 매기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프랭크는 그들 가족들과 떨어져 겉돌기만 했지만 그를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매기는 어떤가? 그녀는 렐프를 감동하게 만들었다.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 먼지나는 역광장을 식구들과 동떨어져 나오던 매기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가 보기에 매기는 너무나 여성적이었다. 수동적이면서도 강인했고 반항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타입이었다. 또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은 그를 즐겁게 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직자로서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은 렐프 신부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천주님도 메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그녀의 따스함과 인간적인 입체성이 채워주었다. 5월 초부터 양털 깎는 사람들이 드로이다로 몰려들었다. 메리 카스는 패디를 불러 안락 의자에 꼿꼿이 앉은 채 처음부터 최종적인 세부 사항까지 지시를 내렸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양털 깎기에는 익숙해 있던 패디로서도 이 드로이다의 규모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이와 면담을 마친 후에도 그 엄청난 숫자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동안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다.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드로이다는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 그것은 메리 카슨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색함을 덜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드로이다에서는 무려 30만 마리 이상의 양털을 깎아야 했다. 양털 깎는 사람들은 이 일이 끝나면 낡은 포드 트럭을 몰고 또 다른 일자리로 떠났다. 프랭크는 양들을 몰아오기 위해 2주일 동안 집을 비웠다. 그는 목장 일꾼들과 함께 먼 서쪽 목장에서부터 몰기 시작했다. 장마 때와는 달리 마구 모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표시해가며 몰아야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한 일이었다. 프랭크가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피이는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프랭크는 기쁜 나머지 큰 소리를 질렀다. 피이가 돌아서자 그녀의 배가 불룩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2주일을 떠나 있었던 그의 눈에는 더 두드러져 보였다. 오, 하느님. 그는 기가 막혔다. 아들을 보는 피이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고 즐거움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프랭크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더러운 돼지 같은 자식. 프랭크,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이해해다오.
내가 아빠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과 같은 거란다. 그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더 이상 엄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프랭크는 주먹을 불끈 쥐고는 이를 악물었다. 프랭크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을 쳐다볼 자신이 없어 동생들과 함께 쓰는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아직도 아름다웠지만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것은 그 늙은 털보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 틀림없다고 그는 단정했다. 프랭크는 어머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성모 마리아와 같이 성스럽고 순수하게 존재하기만을 프랭크는 바라왔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프랭크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암시해 주었다.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침대 다리를 구부러뜨려 버렸다.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시원하겠어. 그는 이를 갈았다. 프랭크.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분노한 표정을 내려다보며 문 앞에서 불렀다. 난 그를 기어이 죽이고 말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날 죽이려무나. 제발. 그렇지 않아요. 난 엄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드릴 거예요. 프랭크, 넌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나는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자유로워질 수도 없어. 내가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을 꼭 아빠한테 분풀이를 해야겠니? 모든 것을 어렵게만 생각지 말아라. 그녀는 두 손을 만지작거리며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해야겠구나. 프랭크, 드로이다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 너도 장가를 들어 가정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에게도 아내가 있다면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새가 없을 거야. 프랭크는 돌아앉더니 다시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깐 동안 그가 무슨 말을 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대부호의 상속자. 겨울이 되자 드로이다에는 한가로움이 찾아들었다. 때를 맞추어 연례 행사인 길렌본 박람회가 이틀 동안 열렸다. 피이는 몸이 불편해서 동반하지 못했고 패디가 메리 카슨을 롤스로이스로 길렌본까지 수행했다. 그는 차를 몰면서 항상 자기를 위해주고 메리로 하여금 수세에 몰리게 하는 피이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메리는 피이와 함께 있을 때면 기가 죽는 듯했다. 패디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드로이다의 모든 식구들의 나들이었다. 사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단단히 다짐을 받은 다음에 트럭에 올라탔다. 그러나 프랭크는 T 모델 포드차를 몰고 새벽에 혼자서 일찌감치 떠났다. 메리 카스는 사제관에서 묵으라는 렐프 신부의 제안을 사양하고 패디와 프랭크는 그곳에서 묵도록 승낙을 하라고 권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목장의 일꾼 2명과 정원의 일꾼인 톰이 어디서 잤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듯했다. 아침 10시쯤에 패디는 누이를 임페리얼 호텔 특실에 모셔다 놓고는 바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프랭크가 큰 맥주잔을 앞에 놓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프랭크, 내가 한 잔 삼아. 패디는 즐거운 표정으로 다정스럽게 말을 건넸다. 난 잠시 후 내 고모를 모시고 경마장으로 가야 하는데 내 엄마가 같이 오질 못해 무척 섭섭하구나.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프랭크는 아버지의 얼굴에 맥주를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몸에 밴 여러 해 동안의 습관이 그 행위를 가로막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쇼를 구경하러 가기로 약속되어 있어 맥주를 더 못 마시겠어요. 프랭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괜찮다. 이거 받아라. 재미있게 놀고 만약 술에 취할 경우에는 엄마까지 알게 하지 말아라. 그는 파란 5파운드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프랭크는 이번에도 그 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또 한 번의 습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지폐를 접어서 시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패디는 질 좋은 감색 양복에 조끼를 입고 금시계를 번쩍이며 아는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렸다. 지난 9개월 동안에 길리에 별로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메리 카슨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어느 곳을 가거나 환대를 받게 했다. 몇 사람이 그에게 맥주를 사겠다고 제의해왔다. 그는 곧 여러 사람에게 기분 좋게 둘러싸였다.
그때 매기는 기숙사에서 머리를 닦고 있었다. 메리 카슨의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머리 손질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성십자학교의 교복을 입고 프랭크가 오기를 기다렸다. 사제간의 하녀는 매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으며 특히 그녀의 머리색이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다. 프랭크가 도착했다. 그는 바에서 패디를 만났던 이래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자, 매기야. 오빠가 박람회장에 데려다 줄게. 그는 매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두 사람과 함께 가면 안 될까? 렐프 신부가 뒤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매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남자의 손에 매달려 마치 천국에라도 가는 기분으로 박람회장으로 갔다. 길렌본 박람회장은 바원 강변에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경마장이 보였다. 장마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흙물이 마르지 않아 엉망진창이었다. 한쪽으로는 우량 가축들이 우리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공예품과 음식을 파는 텐트들도 있었다. 맨 끝에는 경마장이 있었는데 젊은 남녀 기수들의 멋진 모습이 보였다. 매기는 높은 말 위에 앉아 모자를 쓰고 있는 여기수들을 신기한 듯이 올려다보았다. 한 여자가 날렵한 솜씨로 장애물을 넘더니 완전히 정돈된 자세로 매기와 렐프와 프랭크가 서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신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신부가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잡아주었다. 카미클 양, 어떻게 사냥 부분에서 우승할 것 같아요. 신부는 관심 없는 말투로 말을 했다. 그 숙녀는 금세 뾰루퉁해졌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는데 신부가 별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심술을 부렸다. 글쎄요, 하고는 싶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씨에는 을에 지쳐 있는 숙녀들이 쓰는 과장된 겸손이 배어 있었다. 매기는 프랭크의 손을 놓아버렸는데 그것은 그들 사이에 젖은 땅이 있어 계속 손을 잡고 가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넓은 물 웅덩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프랭크는 약간 뒤에 처져 있었다. 렐프 신부는 매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몸을 굽혀 매기를 번쩍 들어올려 건너게 해주었다. 어쨌든 내가 제일 귀여워하는 소녀의 신발을 더럽힐 수는 없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질퍽거리며 걸어야만 했던 카미클은 화가 치솟아 물길을 철퍼덕 건너고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뒤에서 프랭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힘만 있었다면 신부님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프랭크는 렐프 신부가 어떤 남자라도 거역하지 못할 것 같은 카미클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냉담한 태도를 취한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걱정 말아라. 그래도 그녀는 또 올 거야. 아니면 이번 일요일에 보란듯이 10파운드짜리 지폐로 헌금을 할지도 모르지. 렐프 신부는 의아해하는 프랭크의 표정을 보고 재밌다는 듯이 빙그레 웃어 보였다. 난 자네보다 별로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비록 성직에 있지만 난 무척이나 세속적인 데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날 너무 비난하지는 말게. 그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경험삼아 알아두게나. 그들은 오락장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매기에게 5실링이나 주었는데 프랭크는 이미 5파운드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었다. 모든 오락장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는 것은 진짜 신나는 일이었다. 그곳은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고 간판들은 엉뚱하고도 무시무시했다. 텐트마다 프랭크와 매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제일 마지막에 큰 천막에는 앞으로 처진 넓은 널판대기 위에서 한 남자가 메가폰을 잡고 소리치고 있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저 유명한 지미 셔먼의 곤투단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8명이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누구든 이 사람과 대결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드립니다. 남자들은 그곳으로 몰려드는 반면 여자들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다. 8명의 곤투 선수들이 당당한 자세로 널판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꽤나 으스대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지미 셔먼 곤투단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체격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들 좋은 근육을 뽐냈다. 자, 젊은이들, 한번 해보십시오. 단 한 차례의 경기로 5파운드를 벌게 됩니다.
내가 한번 하겠어요. 프랭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신부가 팔을 잡았지만 프랭크는 뿌리쳤다. 프랭크가 콘토 선수들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몸집이 작은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자, 여러분들 웃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제일 먼저 자원한 사람입니다. 콘토란 것은 투지가 문제되는 경기입니다. 저 뒤에 서 계신 체격이 큰 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점차 지원자의 수가 늘어났다. 렐프 신부는 매기를 데리고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매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매기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너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날 잡아먹고 말 거야. 싫어요. 난 프랭크 오빠와 함께 있어야만 해요. 그녀는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고 막무가내로 발길질을 해대며 신부를 물려고 했다. 아니, 이런 녀석 봤나. 어쩔 수 없어 렐프 신부는 매기를 나무라며 입장 노릇을 동전을 찾았다. 신부님, 그 애는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매기를 가리키며 공손히 말했다. 알고 있지만 이 아이의 오빠가 시합을 자원했기 때문에 입장을 해야만 하네. 곤란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고 입장료는 그냥 호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지미가 신부님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싫어할 게 뻔합니다. 천막 안은 어른들과 소년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공기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모든 사람들이 링 주위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지원자가 직업 선수들을 이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도 직업 선수이기는 해도 세계 최우수 선수들은 아니었다. 다만 호주에서 힘을 과시할 정도는 되었다. 프랭크는 몸집이 작아 플라이급 선수와 맞붙게 되었는데 그는 가공할 세 번째 펀치로 직업 선수를 넉다운 시켜버렸다. 그는 또 싸우겠다고 해서 또 한 번 이겼으며 밖으로 그 소식이 알려져 천막이 쓰러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가 3명의 선수를 물리치자 라이트급에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와 대결하게 되었다. 그 라이트급 선수는 프랭크의 가공할 주먹에 대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프랭크는 잔주먹을 맞으면서도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강한 주먹만을 날려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 순간 지미 셔먼 단장의 눈이 빛났다. 그야말로 셔먼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유망주였던 것이다. 프랭크의 눈은 부어 있었고 이마와 입술이 찢겨져 있었지만 상금으로 20파운드나 받을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매기는 느슨히 쥐고 있던 렐프 신부의 손에서 빠져나가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신부가 쫓아가 보니 그녀는 이미 구토를 한 뒤였고 작은 손수건으로 지저분해진 구두를 닦고 있었다. 신부는 말없이 그녀의 고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끼리 그냥 갈까? 아니면 프랭크 오빠와 같이 갈까? 프랭크 오빠를 기다릴 거예요. 신부에게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매기가 대답했다. 프랭크는 눈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터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천막 밖으로 나왔다. 렐프 신부는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프랭크가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 링에서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프랭크가 물었다. 매기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죠? 그 애는 데려가려 했지만 막무가내였네. 신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프랭크, 매기는 자네를 걱정한 나머지 자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야. 나무라지 말게. 내가 이미 혼내주었으니까. 내가 이런 데 있는 걸 아빠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랬니? 이제 그만 갈까, 프랭크. 신부는 프랭크의 동의를 구하며 매기의 코끝을 잡아당겼다. 그래야 어린 숙녀께서도 정신을 차릴 테고. 패디는 자기의 누이를 데리고 다니느라 진땀을 뺐다. 왜냐하면 온갖 별난 것을 다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패디는 그녀가 경마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에메랄드 팔찌를 수여할 때도 옆에 서 있었다. 상품을 여자의 장식용으로 한다는 것이 패디에겐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목장 귀족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지냈기 때문에 사제관으로 돌아왔을 때 프랭크, 매기, 렐프 신부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은근히 심술이 났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피이가 옆에 없는 것이 더욱 마음에 걸렸다. 패디는 우연히 프랭크의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좋은 화풀이감이었다. 아니 너 그 꼴로 엄마한테 돌아갈 작정이냐? 렐프 신부가 벌떡 일어나 설명하려고 했지만 프랭크가 더 빨랐다. 난 이 모습이 된 덕분에 20파운드나 벌었단 말이에요. 그는 손가락으로 눈 위의 반창고를 가리키면서 조용히 말했다. 몇 분 뛰고 받은 거예요. 메리 고모가 한 달에 아버지와 나한테 주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난 직업선수를 3명이나 거꾸로 때렸어요. 프랭크, 제발 체구는 작아도 마음이나마 넓게 쓰거라. 시골뜨기 몇 명을 때려 눕혔다고 해서 의기양양해 할 것은 하나도 없어. 순간 프랭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시골 촌뜨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미 셔먼 선수단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또 지미 셔먼이 직접 나한테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착실히 연습만 하면 월급도 많이 준댔어요. 난 몸은 크지 않지만 어느 누구라도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아요. 아빠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 더럽고 늙은 돼지 같은 늙은이. 패디도 그의 아들과 같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사실이잖아요. 왜 자꾸 늙고 약해져가는 엄마한테 손을 대느냐 말이에요. 구역질이 나요. 차라리 발전기의 순양이라면 이해나 하겠어요. 그만해, 프랭크 오빠. 매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비명을 질렀다. 렐프 신부가 매기를 세차게 자기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다. 아빠, 프랭크 오빠, 제발 그만들 두세요.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렐프 신부의 귀에만 들렸다. 테디와 프랭크는 서로의 증오와 원망을 드디어 인정하면서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다. 드디어 서로의 혐오와 두려움의 둑이 터진 것이다. 난 그녀의 남편이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은 신의 축복이야. 그는 자제를 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아무 암캐나 보고 덤벼드는 숙회만도 못해요. 누가 내 애비인지도 모르는 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내가 너와 관계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행이다. 패디가 소리를 지르더니 금세 태도를 바꾸며 떨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노기가 가라앉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자기의 입을 마구 쥐어뜯는 것이었다.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야. 난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깜짝 놀란 렐프 신부는 매기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뺐다. 그녀는 쏜살같이 프랭크에게로 뛰어갔다. 렐프 신부도 똑같이 일어나서 프랭크의 오른팔을 등 뒤로 잡고 꼼짝 못하게 했다. 프랭크는 잠시 동안 저항을 하더니 힘이 센 렐프 신부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음을 알고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매기는 바닥에 쓰러져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요. 지금 사실을 말했어요.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프랭크는 씩씩거리며 말한 다음 렐프 신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신부님, 난 저자한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천주님께 맹세를 하겠어요. 천주님께 맹세를. 이 사악한 사람들 같으니. 천주님은 분명히 당신들의 영혼을 저주할 것이요. 신부가 노기에 몸을 떨며 소리를 질렀다. 모두들 잠자코 있었고 신부의 떨리는 음성이 실내의 정적을 깨뜨렸다. 됐어요, 신부님. 내가 떠나면 그만이죠. 나는 셔먼 권투단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돌아와야 한다. 패디가 나직이 말했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엄마에게는 내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중요하단다. 내가 떠나면 엄마는 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는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셔먼 권투단을 따라가 버렸다고 말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프랭크, 아까 내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프랭크의 검은 눈이 조수하듯이 번뜩였다. 사실 렐프 신부도 처음 프랭크를 만났을 때 프랭크의 눈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피는 회색이고 패디의 눈은 파란색인데 검은 눈을 가진 아들이 있다는 것에. 그는 이미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프랭크는 모자와 코트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아니죠. 그건 사실이에요. 난 당신이 없는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요. 당신을 본 것은 그 다음이죠.
그동안 난 당신이 엄마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내가 엄마를 괴롭히는 장본인이었어요. 프랭크, 엄마는 누구 때문에도 괴로워하지는 않아. 신부가 소리쳤다. 모두가 하느님의 뜻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프랭크는 신부의 손을 뿌리치며 문가에 서서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하느님의 알 수 없는 섭리라. 그는 신부를 조소했다. 드 브리카사르 신부님, 당신은 정말 하느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군요.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진정한 역할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패디는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매기에게로 갔다. 그러나 렐프 신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애를 그냥 두세요.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됩니다. 찬장에 위스키가 있을 테니 그걸로 안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매기를 재우고 올 테니까요. 긴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자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신부님. 매기를 재우고 오십시오. 신부는 가까스로 매기를 재워놓고 1층 라운지로 돌아왔다. 애는 괜찮은가요? 패디, 당신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프랭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프랭크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겠죠. 패디는 난로 속의 불길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빈 술잔을 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프랭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피이와 만나기 이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집안은 식민지의 귀족으로 애쉬어튼 밖에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피이를 유럽으로 보내려고 했었죠. 그곳에 사교계에 대비시켜 좋은 신랑감을 얻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난 한낱 목장 일꾼에 불과했었죠. 멀리서나마 피이를 가끔씩 보았으니까요. 어느 땐가 그녀는 18개월 된 사내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인 암스트롱이 나를 부르지 않겠어요. 그의 딸이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그는 나에게 설명하더군요. 그녀를 쫓아내려고 하자 그녀의 할머니가 반대하는 바람에 집에 머물러 있게 했죠. 난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피이를 데리고 사우스 섬에서 떠나면 500파운드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사실 독신 생활에도 지쳐 있었고요. 그녀의 할머니는 정말 피이를 사랑했어요. 죽어가면서도 피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신부님, 내가 피이에게 인사를 처음 한 것은 결혼하던 날이었습니다. 신부님, 내 말을 믿어주시겠죠? 믿고 말고요. 그는 숨을 죽이며 대꾸했다. 그래서 당신은 지체 높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그녀를 대했을 때 너무너무 예뻐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패디, 그녀는 지금도 아름다워요. 매기를 봐도 그 당시를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녀는 프랭크의 아버지를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피이한테 잘해준 것은 없었지만 학대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렐프 신부는 눈을 내려뜨고 자기의 손을 바라다 보았다. 패디, 정말 안 됐군요.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해 나왔다니. 패디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신부님, 이제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내가 프랭크를 쫓아버렸지요. 아마 피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패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저 프랭크가 곤투단을 따라가 버렸다고만 해요. 그녀는 프랭크가 들떠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믿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해야 해요. 더 이상 그녀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요. 그리고 또 그녀가 프랭크에게 쏟던 사랑을 마침내 당신과 매기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신부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기를 어떡하죠? 그 애는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매기에 대해서는 걱정 말아요. 내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 애는 현명하니까 당신보다 먼저 엄마에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부는 피로한 듯 의자에서 일어났다. 패디, 이제 그만 자도록 합시다. 당신은 내일 무도회에서 메리와 춤을 추어야 되잖아요. 태연하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잊지 않으시겠죠. 매기는 자지 않고 있었다. 작은 등이 그녀의 방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눈을 둥그렇게 뜨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매기, 프랭크 오빠는 떠났단다. 알고 있어요, 신부님. 오빠가 왜 갔는지 알고 있니? 아빠와 싸웠어요. 매기, 넌 어떻게 하겠니? 프랭크 오빠를 따라가겠어요. 그는 내가 필요해요. 매기, 그건 안 된다. 아니에요. 난 갈 수 있어요. 오늘 밤 오빠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파서 내일은 꼭 갈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제 프랭크 오빠는 혼자서 살아갈 때가 온 거야. 프랭크도 독립해서 그 나름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는 가정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그런 구실을 만들려고 아빠와 다투고 떠난 거야. 젊은 사람들은 종종 그런 소동을 벌이곤 하지. 매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매기는 신부를 쳐다보았다. 그 눈은 괴로움에 지쳐 있었고 어른스러운 데가 있어 보였다. 그건 저도 알아요. 오빠는 항상 집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빠한테 한번 붙잡혀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빠가 그를 붙잡아 데려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 왜냐하면 오빠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지. 다시는 오빠를 못 보게 되나요? 글쎄, 그것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난 내가 프랭크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한단다. 신부는 말을 계속했다. 매기, 넌 엄마한테 그들이 싸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내 말 알겠지? 그런 이야기를 엄마가 들으면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되거든. 또 엄마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요. 아기를 낳게 되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엄마는 아기를 낳아요. 아주 많이 낳았죠. 나도 해롤드 같은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프랭크 오빠를 그리워하지 않겠죠. 안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만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면 아직은 해롤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매기는 이제 졸음이 왔다. 그러면서도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신부님도 멀리 떠나야 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매기,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금방은 아니란다.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나는 아주 오래오래 길리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신부는 대답을 하면서도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